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엔 딸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괜찮겠어? 안 가도 되는데. 저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전날 밤 갑자기 열이 치솟아 응급실까지 다녀온 참이었어요.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고 새벽 내내 앓았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생한 아이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머니 생신에 가야 한다며 옷을 챙겨 입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약 먹어서 괜찮아. 할머니 생신인데 안 가면 섭섭해 하시잖아. 딸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투에는 누구보다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제 딸이지만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였죠. 남편이 있었다면 아빠 혼자 다녀올게 하고 말렸을 텐데 하필이면 이번 주에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일단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빗길을 한참 달려 점심 무렵 시댁에 도착했어요. 아직 동선의 가족은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오늘은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해서 어머님은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어서 와라. 작은 애는 언제 온다니?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대요. 그런데 어머님, 애가 좀 많이 아파서요. 방에 잠깐 눕혀도 될까요? 딸아이는 제 뒤에서 인사를 올렸지만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를 보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을 텐데 오늘은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라.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장롱 하나와 낡은 이불장이 놓인 방. 딸은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 보여 저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댔어요. 열은 좀 떨어졌네. 새벽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어 조심스럽게 쓸어주었어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핸드백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약 먹고 좀 나은 것 같아요. 동선에 올 때까지 안 깨면 저희끼리 나가서 식사하고 올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이 핸드백에서 손을 떼고는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친딸도 아닌데 유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내뱉은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메아리처럼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딸아이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품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제 손으로 밥을 먹이고 제 등에 엎여 잠들던 아이입니다. 첫걸음을 뗄 때도 엄마라고 불렀을 때도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응원하고 시험 기간엔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 간식을 챙겨줬어요. 밤새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마를 식혀주고 아플 때는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낳지만 낳았을 뿐 친딸과 다를 바 없이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것들, 못 본 척했던 것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죠. 명절 때마다 동선의 아이들에겐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시면서 제 딸에겐 너도 받아라 하며 마지못해 건네시던 모습, 손주들 사진을 자랑하실 때 유독 제 딸 사진만 빼놓으시던 순간들, 우리 손주가 1등 했대 하고 기뻐하시다가도 제 딸 이야기만 나오면 그래 착하네 하고 시큰둥하게 넘기시던 태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놓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니까 어쩌면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시댁과 사이만 나빠질까봐,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 한마디에 지금껏 제가 삼켜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딸아이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에 더 서운했는지도 모르죠. 딸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쩌다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는지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겨울밤으로 말입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죠. 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날 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상갓집에 다녀오신다며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점심은 너희 둘이 챙겨 먹어. 저녁에는 들어올 거야. 그게 엄마가 언니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부모님이 좀 늦게 도착하시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도록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도를 달리던 부모님의 차 앞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미끄러져 들어왔다고 했어요. 정면 충돌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언니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처럼 차가운 영안실 문 앞에서 저희 자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언니는 한참 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냥 말없이 서 있었죠. 그런 언니를 보며 저 역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둘 다 감정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이후 친척분들이 오셨고 부모님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조문객을 맞고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부의금을 정리하는 언니의 모습은 이미 19살 고등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언니 말 잘 들어야 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한마디로 언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를 돌봐줄 친척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처럼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었다면 중앙선 침범이었고 명백한 100% 과실이니 부모님 두 분의 사망 보상만 해도 억 단위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렇지 않았어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간신히 들어둔 상태였고 그마저도 보상 한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사망 보상이나 장례비나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액수였어요. 결국 저희가 받은 금액은 부모님 두 분을 합쳐도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조차 언니는 끝까지 손대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자.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봉투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는 스스로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듯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를 지켜줄 어른은 없었고 믿을 수 있는 건 언니와 그 작은 통장 하나뿐이었어요. 부모님 장례가 끝나자마자 언니는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네 성적이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 장학금도 알아볼 테니까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 하지만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딨어요. 생활비는요. 얘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동생 고등학교는 보내야죠. 언니는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고등학교까지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은 회사에서 사무 보조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퇴근 후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을 했죠. 명절에도 언니는 항상 일터에 있었습니다. 제가 좀 쉬라고 하면 언니는 이렇게 답했어요. 너 대학 붙으면 그때 쉬어도 돼. 저는 손살에 쳤습니다. 언니는 대학 안 갔잖아.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곧바로 일할래.
그러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언니가 있는데. 왜 대학에 안 가? 뒷바라지 해줄 사람 있으면 무조건 가야지. 딴소리 말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런 언니 덕분에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와 언니는 서로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장하다, 내 동생. 엄마 아빠가 봤으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야. 저와 언니는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고단한 언니는 먼저 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언니가 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대학, 나는 평생 못 가겠지. 그래도 괜찮다. 동생이 가면 되니까. 그 문구를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한 언니가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언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제법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니도 제가 취업하자 저녁에 하던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둘이 함께 버니 살림살이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비 남편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언니, 실은 나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네. 언니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언제부터 사귀었냐? 꼬치꼬치 물었죠. 얼마 후 제 예비 남편을 만난 언니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후 언니는 친정엄마처럼 제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혼수 목록을 짜고 예단 봉투를 준비하고 한복집을 함께 돌아다녔죠.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미안해하면 언니는 그런 생각 말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시집 가는데 순서가 어딨어? 가서 잘 살면 돼. 언니는 그거면 돼. 그렇게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제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언니는 주례 말씀이 나오는 내내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눈물을 닦으며 그날을 보냈어요. 저는 언니도 얼른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언니는 30 중반이 될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였죠.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권하면 언니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걱정하는 저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혼자가 편해. 그런 언니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에 거래처에서 일하던 한 남자를 만났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형부는 가진 건 없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촐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언니, 이제는 언니 인생을 살아. 언니의 결혼식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와 언니는 결혼 후에도 가깝게 지냈어요. 매주 전화 통화를 했고 명절에는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형부와 남편도 성격이 잘 맞아서 넷이 만나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생기겠지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3년 차부터는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시술도 받았습니다. 인공수정도 했고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병원 복도의 긴 의자에 앉아 시험 결과지를 들고 우는 날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네 몸부터 생각해야지.
언니는 한참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제가 오는 걸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반면 언니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 한편이 아리긴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축하의 마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출산 전부터 아기 옷을 사고 분유를 골라 언니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조카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천사가 왔네. 우리 집에 천사가 왔어. 저는 언니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뒤 언니네 집은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형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기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잠들 때까지 아기와 놀아주었죠. 저는 주말마다 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재우고 산책시키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인지 조카가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제가 들어가기만 해도 두 팔을 벌리며 활짝 웃었어요. 애가 널 닮아서 그런가? 참 얌전해. 언니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조카의 탄생으로 언니네 가족은 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언니가 비로소 언니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형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형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결혼 후에도 깍듯이 존댓말을 썼어요. 그날은 형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자 형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신혼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 후로 언니가 임신하면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아이도 돌이 지났으니 2박 3일이라도 다녀오고 싶어서요. 형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며칠만 우리 애를 봐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봐주죠. 저도 우리 조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형부는 안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더 늦기 전에 꼭 다녀오고 싶었거든요. 언니가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언니는 늘 저를 위해 살았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가방 가득 아기 물건들을 챙겨오더니 이유식 양부터 기저귀 갈 시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메모해온 종이를 건넸습니다. 자기 전엔 꼭 배를 이렇게 문질러줘야 해. 그래야 잘 자거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볼게. 아기 걱정은 완전히 내려두고 편히 쉬다 와. 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조카를 제 품에 안기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형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설레어 하는 거 처음 봐요. 저는 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조카는 워낙 순해서 돌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이가 있으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며 조카를 예뻐했어요. 그렇게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여행 둘째 날 밤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무 좋다. 제주도 바다 냄새는 확실히 다르네. 전화기 너머로 형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들뜬 아이와 같았습니다. 언니, 사진 많이 찍어.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조카도 데리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따라 웃었어요.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동생. 그 말투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정도로 뭘.
내가 언니한테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언니는 장난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메기떡 사갈 거야. 제주 고사리도 샀어. 바리바리 사가지고 갈 테니까 각오해. 그래, 많이 사와. 나 다 먹을 수 있어. 저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마 그게 언니와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언니는 공항에서 바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오후 3시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늦어도 저녁 무렵이면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카를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혔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두었죠. 그런데 6시가 지나도 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막히나?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쯤이면 오겠다 싶어서 7시 무렵부터는 조카를 안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언니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다렸죠.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나영 씨 보호자드시죠? 네, 제가 동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마터면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동시에 20여 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차가운 영안실 문 앞에서 무너졌던 언니와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카를 급히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달려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나영 씨, 김나영 씨 어딨나요? 간호사는 저를 안쪽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언니가 누워 있었어요. 아니, 누워 있다기보다는 차가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감긴 눈, 움직이지 않는 몸을 보며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어요. 언니 일어나. 서우가 기다려. 얼른 일어나 봐. 하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없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병원에 올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부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언니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논의 끝에 형부와 언니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치르기로 했어요. 장례 기간 내내 저는 아기띠에 조카를 메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때 문상객 중 한 어른이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는 어떻게 하나, 저 어린 걸. 그 순간 제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부는 보육원 출신이라 친척이 없었습니다. 저희 쪽 친척들 중에도 갓난아기를 맡아 키울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품 안의 조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를 닮은 눈썹, 형부를 닮은 코. 그 순간 조카가 깨어나 저를 보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냐, 그럴 수 없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형부와 언니의 장례를 마치고 일단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언니가 여행 전 맡기고 갔던 아기 가방을 그제야 정리했죠. 저는 뒤늦게 그 안에서 언니가 남긴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네. 너는 항상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만 실은 나 역시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엄마 아빠 떠나고 네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평생 함께하자. 사랑해. 저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었어요.
여보, 이 아이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우, 우리가 책임지자. 사실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난임 치료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 남편은 제 제안이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정해준 순서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입양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애는 남의 피잖아. 아직 둘 다 젊은데 왜 벌써 애 낳는 걸 포기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험관이라도 다시 해봐. 애는 꼭 네 배로 낳아야지.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남의 피라뇨. 그 애는 제 조카예요. 그 사이 남편이 선을 긋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부부가 서로 논의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결국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입양을 강행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언니가 지어준 소중한 이름이니까요. 입양 절차를 마치고 법적으로 제 아이가 된 조카를 품에 안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조카를 안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이제 내가 엄마야. 거실 한편에는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그 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이 아이 내가 잘 키울게. 언니가 내 인생을 지켜줬듯이 나는 이 아이 인생을 지킬 거야. 아이가 제 품에서 작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입을 맞췄어요. 이것이 저희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님께는 첫 친손주였죠. 그때부터 미묘한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선의 아들이 돌을 맞던 해, 어머님은 한 달 전부터 돌잔치 준비에 분주하셨습니다. 잔치 장소를 예약하시고 한복을 맞추러 다니시고 돌상 준비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셨죠. 첫 손주 돌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딸의 돌을 떠올렸습니다. 입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용히 집에서 케이크만 자른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가 어려서 뭘 기억하겠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명절이나 생일이면 미묘하게 다른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동선의 아들에게는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사주시고 제 딸에게는 필기구 세트를 사주셨어요. 재훈이는 남자애라 여기저기 뛰어다니잖니. 서우는 여자애라 얌전히 앉아있을 때가 많을 테고. 이유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대놓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니 저도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듯한 이유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눈치채지 않길 바라며 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줄 수 있는 게 다른 거야.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우리 서우를 아끼시는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낍니다. 딸이 10살 무렵이었어요. 추석 차례를 지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내가 여자라서 덜 예뻐하시는 거야?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럴 리가 있니? 그냥 표현이 서투르신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도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남편은 누구보다 딸을 아꼈습니다. 학교 행사나 학예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딸이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그림이 학교 대표로 뽑히면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했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어머님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애 버릇없어진다. 그러면 남편은 짧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애지중지해야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 남편 덕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별이 계속되자 어느 순간부터 시댁 모임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웠고 시댁에 가는 차 안에서는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엄마, 할머니 뵈러 가자. 딸은 매번 해맑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게 작아도 동생보다 덜 받아도 딸은 늘 고맙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또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딸은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A가 발라서 선생님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도 서호 같은 딸 낳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어머니,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학교 상담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는 했어요. 딸이 잘 자라주니 저 역시 고맙고 대견했죠. 딸은 크게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잔병치레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을 며칠 앞두고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전날 밤 고열에 시달리고 구토까지 했어요. 하필 남편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는 비운 터라 저 혼자 딸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죠. 독감이네요. 약 먹고 며칠 푹 쉬게 하세요. 그렇게 독감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내내 딸을 간호하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물을 먹였습니다. 딸은 기운 없이 계속 잠만 잤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서우가 독감에 걸려서 어제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 대꾸하셨어요. 독감이라 봐야 감기 아니니? 요즘 애들은 감기만 걸려도 유난이구나.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대답했습니다. 열이 심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어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서 쉬고 있던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할머니 생신인데 안 가면 섭섭해 하실 거야. 딸은 창백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서인지 열은 좀 내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괜찮아.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못 가는데 우리까지 못 가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가자. 어차피 조금만 있다가 올 거잖아. 저는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할머니를 걱정하는 아이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딸의 약을 챙기고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래, 가서 조금만 있다 오자. 그렇게 저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동선의 가족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 애 좀 방에 눕혀놓을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방에 딸을 눕히자 아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약 먹고 좀 나은 것 같아요. 동선에 올 때까지 안 깨면 저희끼리 나가서 식사하고 올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친딸도 아닌데 유나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반문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그렇단 말이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그 순간
제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간 쌓여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돌잔치 때, 명절 때 받은 세뱃돈, 생일 선물까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꼭 놀러왔던 말들이 결국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보신 거예요? 친손주가 아니라서 그렇게 다르게 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셨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셨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너네 집 피는 섞였을지 몰라도 우리 집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요, 피는 안 섞였죠. 대신 마음은, 정은, 사랑은 15년 동안 쌓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 작은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딸이 어느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는지 순간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사이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얼어붙으셨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여셨어요. 뭐가 말이냐?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 엄마 친딸 아니라는 거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딸이 알고 있었다니, 대체 언제부터?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사이 딸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제게는 세상 하나뿐인 할머니예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가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얼른 딸에게 다가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우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그 사이 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제 옷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저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시선을 떨군 채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할머니 생신인데 일만 만들어서. 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딸이 알고 있던 걸까?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그 사실을 안고 살아왔던 걸까? 수많은 의문이 뒤엉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딸도 말없이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우야, 응, 엄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저는 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제 말에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에서 배웠어. 혈액형 유전 단원 할 때
혈액형? 응. 엄마랑 아빠는 둘 다 O형인데 나는 AB형이잖아. 선생님이 유전법칙 설명하시면서 불가능한 조합이라고 했어.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상 속 혈액형 이야기가 아이에게 단서를 준 것이었습니다.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것, 중학생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혹시 병원에서 혈액형을 잘못 알려준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봤어. 그런데 맞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확신한 건 그날이야. 거실에서 엄마랑 아빠가 나에 대해 얘기하던 날. 언제? 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달 전쯤에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거든. 딸의 이야기를 듣자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은 이미 잠든 늦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슬슬 얘기해줘야 하지 않을까? 서우도 이제 중학생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너무 어려. 사춘기라 예민할 때잖아. 대학생 되면 말하자. 그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 하지만 딸은 잠에서 깬 상태였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그 대화를 들은 겁니다. 그때 확신했어. 내가 친딸이 아니구나 하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 딸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딸은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유 없이 학원을 빼먹기도 했어요. 식사도 대충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죠. 저는 단순히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전보다 더 신경 쓰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 때는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알고 보니 딸은 진실을 알고 난 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그걸 혼자 견뎠단 말이야?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왜 혼자 그렇게? 저는 죄책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15살 아이가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몇 달을 지냈다는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딸이 오히려 제 손을 위로하듯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처음엔 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해.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니?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실을 숨긴 건 다 나를 위해서잖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고 학교 행사 때는 제일 먼저 와서 나를 응원하고 내 고민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다 들어줬잖아. 나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자랐어. 그래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성숙한 아이로 자라준 것이 감사했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아이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견뎌낸 것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우도 모든 걸 알았으니까 친부모님 이야기를 해줄게.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을 모두.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 보육원에서 데려온 거 아니야?
친부모님을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서우의 친부모님은 바로 엄마의 친언니야. 네가 아기 때 돌아가신 이모가 서우의 친엄마야. 뭐? 돌아가신 이모가 친엄마라고? 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이야기, 제주도 신혼여행 이야기, 공항에서 돌아오던 그날의 상황, 언니와 형부가 얼마나 딸을 기다렸는지, 딸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딸을 입양하게 되었는지까지 전부 다요. 언니가 제 인생을 지켜줬듯이 저도 언니의 딸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순간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면서도 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받았어. 언니와 형부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네가 태어났을 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고 우리 모두 기뻐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난 진짜 행복한 아이네. 친부모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까지 듬뿍 받으며 이렇게 자랐으니까 두 번이나 사랑받은 거잖아. 저는 울며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아이로 자라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감추지 않아도 되는 진짜 가족의 공기였어요. 비밀이 사라진 자리에 더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딸은 제품에 안겼고 저는 그런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서우. 나도 사랑해 엄마.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집 안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른 아침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어제의 그 언쟁 이후 당분간은 얼굴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둘째 내가 떡을 좀 해왔길래 가져왔다. 말은 담담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도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네, 추운데 들어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레 입을 떼셨어요. 어제 미안했다. 내가 너무했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제 너희가 간 뒤에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하나 찾았다. 편지요? 그래, 작은 방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구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봉투에는 예쁜 글씨로 할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읽어봤어. 읽고 또 읽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나에게 할머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이라서 더 특별해요. 늘 건강하세요. 할머니 웃는 얼굴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애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나이 먹었다고 다 어른이 아닌가 봐. 내가 제일 어리석었어. 세상에서 제일 못난 할머니였어.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예쁜 마음으로 자랐는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를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바로 그때 방에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막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딸은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서우.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서우가 이 늙은이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할머니가 배워야겠어, 우리 손녀한테.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어제는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약속하세요. 아프지 마시고 오래 사시겠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딸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딸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서우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하고 물으셨어요. 음식을 준비하실 때도 우리 서우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것도 해야지 하시며 꼼꼼히 챙기셨어요. 딸의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 아침에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오랜 오해와 상처는 어느새 부드러운 애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 사이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흰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가끔 병원에 들러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찰하는 딸을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언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언니 보고 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언니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어디를 가시든 손녀 자랑으로 바쁘십니다. 우리 손녀 의사야. 똑똑한데 얼굴은 또 얼마나 예쁜지. 친구분들을 만나시면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참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딸은 시어머니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전화합니다. 할머니, 감기 기운 있으시다면서요?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직접 봐드릴게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됐다, 됐어. 네 목소리 들으니까 벌써 다 낫는 것 같네. 우리 의사 손녀 덕분에 할머니가 100년은 살겠어. 두 사람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가 있다고. 그 순수한 마음 하나가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핏줄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딸아이는 그 모든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